중세에는 전쟁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현상이었다. 사람들은 성과 요새화된 도시의 그늘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약탈 원정, 봉건적 충돌이나 종교적 동기의 원정이라는 끊임없는 위협 아래 있었다. 전사들은 자신들의 주인, 도시 또는 군주의 깃발 아래 전투에 참여했으며 주된 동기는 명예, 충성, 그리고 종종 전리품에 대한 전망이었다. 전투는 오늘날의 상상과는 그 혼란스러움과 잔혹함에서 달랐다. 적들은 서로를 검, 창, 도끼, 망치 또는 화살로 공격했고 갑옷이 제공하는 보호는 완벽하지 않았다. 머리나 몸통에 대한 타격은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게다가 갈고리 모양의 촉을 가진 화살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들은 뽑아낼 때 몸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출혈이나 중독을 일으켰다. 중세의 군사 원정이 후대 세기들의 군대만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적과의 충돌 후 따라오는 고통은 엄청났다. 부상자들의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세 초기는 주로 도보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무리들 간의 작은 충돌들을 목격했다. 나중에는 말을 탄 기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가볍게 무장한 보병들로 보완된 더 큰 봉건 군대들이 등장했다. 동쪽 전선들은 초원 기병들과의 경험을 가져왔고 중세 도시 민병대들은 장창, 몽둥이, 나무 조각들을 사용했다. 14세기 동안 큰 활과 쇠뇌가 등장하여 멀리서 갑옷의 약한 부분을 맞힐 수 있었다. 나중에는 원시적인 화기들이 추가되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상처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베고 찌르는 상처에서 으스러진 뼈와 총상으로, 그리고 치료 방법들이 어떻게 이에 적응해야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발명품마다 전술뿐만 아니라 부상자들의 운명도 바뀌었다. 나무 무기들은 뼈를 부수었고 화살들은 살 깊숙이 박혔으며 최초의 총알들은 조직의 전체 덩어리를 뜯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일정했다. 전투 후에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려질지 종종 예측할 수 없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무기의 소음이 그친 후 무엇이 따라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부상당한 병사들은 도움이 필요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장기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누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었고, 누가 운명에 맡겨졌는가? 의사들, 수도사들, 약초꾼들 또는 이발사 외과의들이 어떤 치료법들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 명예, 경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나는 여러분을 부상당한 병사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던 세기들을 통해 안내할 것이며 잠시 후 생존과 망각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드러낼 것이다. 전투 종료 직후 승리한 군대들은 전리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들었다. 기사들과 용병들은 귀중한 무구, 귀금속으로 장식된 투구, 검, 단검 또는 반지들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 연대기들이 시사하듯이 병사들은 종종 자신들의 가치에 희생자가 되었다. 그들이 부상당하거나 기절해 누워 있을 때 승리한 군대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갑옷을 벗기는 것을 도와주고 무기들을 가져갔다. 가능한 방역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병사들은 미제리코르데라고 불리는 특별한 단검들을 사용했다. 투구의 구멍이나 갑옷 판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심장이나 뇌를 빠르게 찌르도록 설계된 좁은 칼날들, 프랑스어 미세리코르디아, 자비에서 유래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의 목적은 이중적이었다. 중상을 입은 자의 고뇌를 단축하고 동시에 그가 다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 영국 왕 헨리 다섯세는 1415년 아젠쿠르 전투 후 다른 전술을 선택했다. 프랑스인들이 방역을 위해 직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프랑스 포로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연대기에 따르면 그의 결정은 다수의 포로들이 다시 무기를 들고 지친 영국인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해 이끌어졌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이 순간 순수한 실용주의에 굴복했다. 높은 지위의 귀족들만이 귀중한 몸값의 원천으로 봉사하기 위해 살려졌다. 이 명령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영국 기사들은 처형을 불명예스럽다고 여겨 도움을 거부했지만 결국 명령은 부분적으로만 수행되었다. 그러나 승자들이 항상 학살에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중세 초기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포로들의 몸값이 점차 확립되었다. 노르만 연대기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공작 리차드 1세 942-996는 르왕에서 터발드의 부하들을 패배시킨 후 생존한 부상자들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어 도시로 운반하고 치료한 후 결국 몸값 요구 없이 적에게 다시 보냈다. 초기 바이킹 침입과 작은 봉건 갈등의 고난은 부상당한 귀족이 잠재적인 돈의 원천, 살아있는 보물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1세기경 전사들이 서로 붙잡고 몸값을 치르는 소위 몸값 문화의 확산은 살육의 범위를 완화했지만 역설적으로 긴 전쟁의 지속을 동기부여할 수 있었다. 반면 일반 보병이나 무장하지 않은 촌민들은 거의 자비를 받지 못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종종 인질로서 가치가 없었고 그들의 운명은 승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기분에 달려 있었다. 일부는 복수로 또는 그들의 귀환을 막기 위해 죽임당했고 다른 이들은 전장에서 자신들의 운명에 맡겨졌다. 만약 그들의 가족이 근처에 있다면 부상당한 친척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종 부상자들과 죽은 자들을 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도적들이나 약탈 무리들을 만날 위험이 있었다. 전선이 안정화되었을 때 승리한 쪽과 패배한 쪽 모두 때때로 죽은 자들과 부상자들을 수집하기 위한 짧은 휴전을 협상했다. 교회 기관들은 소위 트레과 데이, 하나님의 휴전을 지지했는데 이는 특정 날들 동안 폭력을 제한하고 부상자들을 돌보고 죽은 자들을 매장할 공간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사자들을 수습할 권리는 불확실했다. 승자는 잠시 후 체코 땅과 해외의 사례들에서 보게 되듯이 전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다. 주변 수도원의 수도사들과 사제들이 특별한 역할을 했다. 전투가 끝난 후 그들은 들판을 걸으며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선규를 베풀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때때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체들을 대량으로 태웠다. 말름즈베리의 윌리엄은 한 십자군 원정 중에 시체들이 쌓여서 태워졌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상황이 허락할 때는 훨씬 더 자주 집단 무덤이 만들어졌다. 1461년 타우톤이나 고틀란드의 비스비와 같은 큰 전장에서는 전체 행들의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유족들이 전사자들을 성별된 땅에 묻으려고 노력했음을 시사한다. 연기가 흩어지고 승자들이 전리품을 가져간 후 전장에는 셀 수 없는 부상자들, 죽은 말들, 그리고 중세 생활의 신속함에서
풍경에 열린 상처처럼 작용하는 시체들이 남아 있었다. 전투 후 며칠 동안 농부들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전장으로 모여들어 가족을 찾고 갑옷을 수집하고 죽은 자들을 매장하거나 먹을 것을 찾았다. 연대기에 따르면 굶주린 개들, 늑대들, 새들이 시체들을 찢어발기는 일이 종종 일어났는데 인간 공동체들이 수천 명의 전사자들을 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취나는 시체들은 곤충들을 끌어들이고 질병을 퍼뜨렸다. 역병이나 나쁜 피에 대한 두려움은 일부 승자들로 하여금 집단 무덤을 태우게 했는데 이는 상징적으로 풍경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 숨쉬고 있던 부상자들에게 이 시기는 극도로 위험했다. 버려진 들판에서 그들은 약탈자들로부터 숨어야 했고 갈증과 굶주림에 직면해야 했다. 휴전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제때 그들을 찾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큰 전투의 경우 모든 부상자들을 찾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노출, 쇼크 또는 감염으로 죽었다. 연대기들은 르네상스 시기에도 유사한 비극적 장면들을 묘사한다. 예를 들어 1495년 포르노바, 전투 후 부상자들을 수습하기 위한 짧은 휴식이 합의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위장이었다. 협상의 가면 아래 프랑스인들은 조용히 안전한 곳으로 퇴각했다. 따라서 우리는 부상자들에 대한 돌봄이 종종 군사 전략에 비해 2차적인 목표였음을 본다. 중세에는 중앙 집권화된 군 의료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 군사 의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세 초기 동안 부상당한 병사들은 하인들, 개인 시종들, 야영지 추종자들, 그리고 주인들의 수행원들에게 의존했다. 주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의사나 외과의를 원정에 데려왔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무리나 가족에 의존했다.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병사들을 부인들이나 애인들이 동행했는데 그들은 물, 붕대, 음식을 가져다 주고 부상자들을 전장에서 운반하는 것을 도왔다. 나중에 14세기에는 후송 조직이 개선되었다. 군대들은 전투에서 필요하지 않은 음악가들이나 밴드맨들이 들 것을 나르는 임무를 맡는 관행을 채택했다. 임시 들것으로 무장한 이 사람들은 부상자들을 수집하고 후방구로 운반했다. 그들과 함께 경상부대의 병사들과 강제되거나 보상 약속으로 동기부여된 지역 농민들이 이 활동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비체계적인 도움이었다. 계층, 표준화된 분류, 모든 이가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했다. 고귀한 기사들과 귀족들은 전투 중에 그들을 포로나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임무 중 하나인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무리는 기사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만약 기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하고 포로가 되었다면 그는 종종 가치 있는 포로로 여겨졌다. 그의 공격자들은 그에 대한 몸값을 얻기 위해 그를 살려두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1346년 네빌스 크로스 전투에서 두 개의 화살이 얼굴에 맞은 스코틀랜드 왕 데이비드 두세가 있다. 영국 기사 존 드 쿠플랜드가 그를 포로로 잡고 왕의 상처가 치료되도록 돌봤는데 스코틀랜드 통치자에 대한 몸값이 높은 금액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는 몇 년간 포로로 억류되었고 어려운 협상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부상은 역설적으로
회복을 위한 약간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귀족들에게는 종종 구조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보병들, 보통 짧은 기간 동안 소집된 농민들이나 도시의 가난한 이들은 다른 위치에 있었다. 만약 그들이 부상을 당했다면 스스로 돌봐야 했거나 동료 전사들과 지역 주민들의 선의에 의존해야 했다. 많은 왕실 원정들은 부상당한 신하들에 대한 어떤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캠페인이 끝난 후 이 병사들은 최소한의 보상으로 해고되었고 생존했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사들도 적어도 기본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타우톤 전투 1461의 집단 무덤에서는 이전에 치유된 턱골절을 가진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누군가가 그의 부상을 청소하고 고정하고 그에게 추가적인 삶을 가능하게 했음을 증명한다. 중세에는 의학이 이론과 진단을 다루는 학술적 의사들, 물리학자들과 실용적인 시술을 수행하는 외과의들로 나뉘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피와 칼을 다루는 일이 덜 명망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외과적 개입을 두려워했다. 따라서 외과적 업무는 원래 이발사였던 바버들, 목욕탕 주인들, 의 손에 맡겨졌다. 목욕탕 주인들은 머리 자르기, 입 빼기, 사혈, 사지 절단과 같은 기술들을 숙달했다. 군대 내에서 그들은 즉석 외과의가 되어 최소한의 도구로 깊은 상처를 치료하고 화살을 제거하고 출혈을 멈췄다. 감염과 쇼크가 겉보기에 잘 수행된 절단술을 받은 환자도 쉽게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다. 이발사 외과의들은 종종 아랍어와 고전 작품들의 번역이었던 매뉴얼들의 교훈을 따랐다. 예를 들어 영국 저작 필로메나는 부러진 턱의 수리 절차를 묘사했다. 의사는 상처에 밀랍을 넣고 가죽 조각으로 덮고 붕대를 감아야 했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외과의들이 소독과 부상의 안정화에 주의를 기울였고 심지어 재활을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불확실했고 많은 남성들이 합병증으로 죽었다. 가장 유명한 외과적 시술 중 하나는 1403년 슈루즈베리, 전투 후 훗날 헨리 5세가 된 헨리 왕자의 얼굴에서 화살을 제거한 것이다. 화살은 가시가 있는 촉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얼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왕실 외과의 존 브래드모어는 즉흥과 재료에 대한 지식을 결합한 절차를 제안했다. 먼저 장미와 꿀, 우린 물에 담근 니와무의 얇은 탐침으로 상처를 확대한 후 촉을 잡고 조심스럽게 뽑을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특별한 집게를 만들었다. 그는 백포도주로 상처를 청소하고 고름을 흡수하기 위해 꿀에 적신 더 얇고 얇은 아마포 탐폰을 구멍에 삽입했다. 이 과정은 20일 동안 반복되었다. 그 후 보리가루, 꿀, 테레빈으로 만든 연고로 상처를 덮었다. 왕자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브래드모어는 보상을 받았다. 그의 기술의 가치를 확인하는 연간연금. 만약 부상이 제어할 수 없는 출혈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외과의들은 빠른 시술을 선택했다. 출혈하는 동맥들은 소작술을 통해 달군 철을 대거나 뜨거운 기름을 상처에 부어서 멈춰졌다. 이 방법은 고통스러웠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사지절단은 망치로 인한 사지 파쇄나 궤젓이 극단적인 해결책이었다. 고통스러운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용 나무 부목과 마취용 약초들이 사용되었다. 초기 텍스트들은
손상된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자르고 그 후 상처를 태우거나 봉합하라고 조언했다. 외과의들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절단술이 위험했다. 12세기 아랍 연대기 작가 우사마 이븐 뭉키즈는 감염된 다리를 가진 기사에게 선택권을 제공한 프랑크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다리로 살고 싶나? 아니면 두 다리로 죽고 싶나? 기사는 삶을 선택했고 의사는 힘센 남자에게 병든 사지를 도끼로 자르라고 명령했다. 첫 번째 타격은 다리를 분리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뼈를 부수고 골수가 흘러나왔다. 환자는 즉석에서 죽었다. 같은 의사는 그 후 귀신 들렸다고 여겨진 여성을 치료했고 그녀에게 두개골 천공술을 시행했는데 피부를 십자형으로 절개하고 노출된 뼈를 소금으로 문질렀다. 그녀도 즉시 죽었다. 우사마는 이 장면을 경고로 묘사했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일화들이 문학적 스타일이었고 일반적인 관행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 없는 절단술과 천공술이 극도로 위험했고 성공이 외과의의 숙련도와 판단력에 달려 있었음을 증명한다. 같은 위험을 다른 출처들도 보여준다. 이집트 술탄 아이유브는 지역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으로 인한 다리 절단 후 죽었다. 따라서 절단 후 사망은 후진, 유럽 외과의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위험이었다. 고통은 외과의들의 오래된 적이다. 중세 의사들은 환자를 진정시키거나 재우기 위한 여러 혼합물들을 개발했다. 양귀비 아편, 대마, 동미나리, 차즈기, 나팔꽃, 만드라고라 또는 길초와 같은 약초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것들은 차, 수프 또는 연고에 혼합되었다. 알려진 음료는 드웨일이었는데 알코올, 담즙, 아편, 차즈기, 동미나리, 상추, 식초가 들어간 영국식 진정 음료였다. 수술 시 환자는 이 혼합물을 마시고 잠들었으며 외과의가 작업할 수 있었다. 시술 후에는 깨우기 위해 식초와 소금이 주어졌다. 이븐 시나와 같은 아랍 의사들은 추가적으로 마취 스펀지를 묘사했는데 환자가 마취 증기를 흡입하도록 코에 대는 약초즙으로 적신 스펀지였다. 각 식물은 고유한 효과와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양귀비의 아편은 고통을 둔화시키고 잠을 유발했다. 대마는 불안을 달랠 수 있었지만 높은 용량에서는 혼란을 일으켰다. 동미나리와 차즈기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었다. 적은 양은 고통을 완화했지만 과량은 호흡 정지로 이어졌다. 중세 전설의 상징인 만드라고라는 최면 효과로 평가받았다. 만드라고라 뿌리는 포도주나 우유에 갈아 넣었지만 동시에 환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약용길초는 진정 효과가 있었고 진정을 위해 베개에 넣어졌다. 이러한 성분들은 매우 적은 용량으로 주어졌다. 치료사들은 실험적으로 용량법을 배웠고 잘못 추정된 용량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많은 처방들이 구전으로 전해졌고 14에서 15세기의 라틴어와 영어 필사본들에서야 각 식물을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텍스트들 덕분에 우리는 잠을 유도하기 위해 약초, 꿀, 포도주의 조합들이 사용되었고 환자를 깨우기 위해서는 고추냉이, 식초 또는 소금이 사용되었음을 안다. 약초꾼들, 수도사들, 마을의 여성들은 식물에 대한 지식을 대대로 전했다. 일부 약초들은 출혈을 멈추거나 치유를 촉진한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금잔화는 염증과 상처용 연고 제작에 사용되었다. 컴프리는 골절과 찢어진 조직에 적용되었다. 서양 토플은 출혈을 멈추는 특성으로 평가받았다. 질경이는 베인 상처와 찔린 상처에 적용되었다. 로즈마리와 타임에 우린 물은 씻기와 소독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식물들 중 많은 것들이 정원이나 들판 가장자리에서 자랐고 시골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일반인들도 가정치료를 준비할 수 있었다. 꿀은 만능방부제라는 평판을 얻었다. 브래드모어의 헨리 왕자 치료에서 꿀은 핵심 역할을 했다. 드레싱의 일부로 상처에 적용되어 항균 작용을 했다. 의학 논문에 따르면 꿀은 상처의 수분을 유지하고 높은 삼투압과 과산화수소의 존재로 인해 박테리아 증식을 방지하며 자연 치유를 촉진했다. 중세 외과의들은 무지한 불행한 자들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책에서 교육받고 스승들로부터 배웠다. 12세기부터 고대, 아랍세계, 유럽 전장의 경험을 요약한 광범위한 외과 저작들이 등장했다. 1180년 살레르노의 로제리우스는 상처 봉합, 파편 제거, 골절 치료, 천공술의 절차를 묘사한 그의 프락티카 치루기에를 썼다. 14세기에 치루기아 막나를 쓴 기드 쇼리학이나 멸균 도구, 상처 세척용 포도주, 혈관 봉합을 권장한 밀라노의 람프랑이 뒤따랐다. 많은 텍스트들이 아랍어에서 번역되었다. 학자 의사 알부카시스 아부 알카심는 그의 키탑 알타리프에서 유럽 외과의들의 모델이 된 외과 도구들과 절차들을 상세히 묘사했다. 이러한 수독문헌은 밀랍과 가죽을 사용한 부러진 턱 치료에 상세한 절차를 우리에게 보존해준 브래드모어의 필로메나와 같은 실용적 핸드북들로 보완되었다. 이러한 책들에는 교육도 반영되었다. 독서는 도제 과정을 동반했다. 젊은 외과의들은 목욕탕 주인들에게 합류하여 시장과 군 야영지에서 그들의 작업을 관찰했다. 살레르노 의학교와 같은 전문 학교들은 라틴어와 아랍어 논문들을 기반으로 가르쳤고 대학 도시들 파리, 볼로냐은 의학을 이론적 부분과 외과적 부분으로 나누었다. 실용적 훈련은 종종 중세 대학들에서 주변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대로 그들의 기회의 비밀을 전수한 목욕탕 주인들의 길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과의의 기술은 경험에 달려 있었다. 다음 장에서 잠시 후 학식 있는 의사와 즉석 도살자 사이에 치료 수준이 얼마나 다를 수 있었는지 드러낼 것이다. 이미 12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수도원들과 대성당 참사회들과 연결된 병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기관들, 메종디유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린 가난한 자들, 순례자들, 병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제1차 십자군 이후 새로운 필요가 나타났다. 돌아온 십자군들이 부상자들과 병자들을 데려왔고 수도원들이 그들의 치료를 위한 자연스러운 후방기 되었다. 수도사들과 수녀들은 여기서 병자들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종으로 여겼다. 병원들은 대부분 벽을 따라 침상들이 늘어선 큰 홀들이었다. 중앙에는 환자들이 미사를 들을 수 있도록 제단이 있었다. 영적 위안과 함께 그들은 기본적인 치료를 받았다. 깨끗한 침구, 고기와 채소, 수프, 정기적인 위생, 고통 완화용 물약. 이러한 병원들은 전문 외과 클리닉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가족이 없는 부상자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보장했다. 많은 이들에게 이곳은 마지막 날들의 장소가 되었는데 감염과 쇼크가 중상자들의 흔한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치료의 기도를 추가했으며 육체적 치유가 영혼의 치유와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다. 병든 병사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의 가장 유명한 예는 성요한 기사단, 즉 요한 기사단 또는 병원 기사단의 활동이었다. 이 기사단은 11세기 예루살렘에서 순례자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며 생겨났다. 1310년 로도스를 점령한 후 요한 기사단은 유럽의 모델이 된 현대적 병원을 건설했다. 외과 부서, 약초, 정원, 검역 구역들을 가지고 있어 당시 최고의 도시들과 비교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든 필요한 자들, 순례자들, 병자들, 부상당한 기사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시설은 수백 명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병원 기사들은 이로써 미래의 군 의료를 예고했다. 그들은 군사적 규율과 자선 활동을 결합했고 각 병원이 여러 의사와 외과의를 고용하도록 요구했다. 십자군 원정에서의 그들의 존재는 많은 부상자들이 현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단들은 체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극소수만이 그들의 치료를 받았고 일반 병사들은 지역 교구나 집에 의존해야 했다. 부상자들에 대한 돌봄은 항상 영적 차원도 가지고 있었다. 사제들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성규, 고해 구원을 위한 기도를 제공했다. 외과의들의 시술 전에는 종종 미사가 행해졌고 환자들은 의사들의 수호성인 성 코스마스와 다미아누스에게 기도했다. 신의 개입에 대한 믿음은 치료 관행에도 반영되었다. 일부는 상처를 입힌 무기를 파괴함으로써 부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고통의 원인을 상징적으로 죽여서 상처가 낫는다는 것이다. 신앙과 의학은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고 환자들은 의사들만큼이나 하나님께 의지했다. 중세사회는 흉터와 부상을 모순적으로 인식했다. 한편으로는 용기의 증거여야 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기사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존경을 얻을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흉터들이 당사자가 타격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실패와 수치의 표시로 여겨질 수 있었다. 중세 초기 법전들은 머리와 얼굴 부상에 대한 벌금을 상세히 묘사했다. 예를 들어 프랑크족과 롬바르드족 법률들은 코, 귀, 눈 손상과 보이는 흉터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정했다. 표면적인 상처들도 부상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었다. 롬바르디아와 프리지아의 법률들은 12피트 거리에서 보이는 얼굴, 흉터에 대한 벌금도 정했다. 문학의 묘사들도 젊은 전사들이 고통보다 일시적 무능력을 더 두려워했음을 보여준다. 서사시 캉브레의 라울에서 주인공은 부상 후 쉬기를 거부하는데 그것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흉터들은 종종 복수에 대한 질문을 가져왔다. 부상자는 자신의 공격자가 더 심하게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수에 대한 압박은 폭력의 추가적인 순환에 기여했다. 잔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회복되었다. 비스비와 타우톤의 골격 유적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많은 수의 뼈들이 이전에 치유된 골절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많은 전사들이
이전 부상 후에 복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는 적어도 일부 병사들이 생존하기에 충분히 양질의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며 그것이 외과적 시술이든 가정용 약초하기든 상관없이 말이다. 중요한 도시들에는 절단술뿐만 아니라 부러진 뼈를 맞추는 치료사들과 목욕탕 주인들의 수공업 전통이 존재했다. 치유된 턱을 가진 타우톤 환자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부상은 밀랍과 가죽으로 강화되고 아마도 머리 주위의 끈으로 고정되었다. 병사는 몇 달 후 다시 싸울 수 있었지만 영구적인 기형이 남았을 수도 있다. 영구적인 후유증, 예를 들어 사지상실, 실명 또는 만성 통증을 당한 병사들은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들이 남은 삶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일부 귀족들은 건강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룩셈부르크의 요한 왕은 크레시에서 실명 상태로 싸웠고 다른 통치자들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농업 경제에서 일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빈곤에 빠졌고 가족, 자선 또는 구걸에 의존했다. 중세 국가는 체계적인 연금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부상자들은 비공식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받지 못한다면 떠돌이 거지가 되었다. 장기적으로 아프고 장애가 있는 자들을 위한 최초의 전문기관은 유럽에서 1247년에야 설립되었다. 베들레헴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들람 병원. 그러나 그 운영은 혼란스러웠다. 환자들은 종종 비위생적인 공간에 갇혔고 음식 부족에 시달렸으며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기관적 치료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 유대, 교회 자선 또는 길드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다. 급성기를 살아남고 감염을 피한 부상자들은 치유까지 긴 여정을 앞두고 있었다. 상처 소작이나 사지 절단 후에는 종종 성, 수도원 또는 가족 농장의 후방에서 회복 기간이 따라왔다. 상처 치료사들과 가정의 여성들은 부상자들에게 점차 걷기로 돌아가고 운동성을 연습하라고 권했지만 당시에는 이 과정을 물리치료라고 부르지 않았다. 굳은 근육을 따뜻한 기름으로 마사지하고 골절이 잘못 붙지 않도록 보장하는 부목 역할을 한 나무판 사용에 대한 지침들이 보존되어 있다. 운이 좋은 자는 몇 달 후 다시 말에 탈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은 바퀴 달린 의자에 제한되거나 지팡이로 움직였다. 중세 후반에는 간단한 의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15세기에 일부 귀족들은 가죽끈으로 그루터기에 묶는 나무다리를 사용했다. 한 세기 후 오른손을 잃은 유명한 독일 기사 베를리힝겐의 괴츠는 다시 고삐와 펜을 잡을 수 있도록 움직이는 손가락이 있는 철제 손을 만들게 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장애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았음을 입증한다. 일반 병사들의 경우 즉흥적으로 해결했다. 다리에는 나무 기둥이 부착되었고 팔은 갈고리로 대체되었으며 장인들은 몸통 지지용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러한 보조 기구들은 완전한 기능을 보장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걷기나 들이를 가능하게 했다. 재활에는 정신적 지원도 포함되었다. 친척들과 동료 전사들은 부상자들이 오늘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부상자들이 너무 일찍 전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몸과 영혼을 강화하기 위한 긴 금식, 기도, 순례가 처방되었다. 전투를 계속할 수 없다면 부상자들은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
성의 경비원이 되거나 통행료 징수를 감독하거나 조언자로 일했다. 일부는 필사본 복사에 전념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고 다른 이들은 장애인 퇴역군인들을 위한 길들을 설립했다. 이러한 조직들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사회가 부상당한 구성원들을 적극적인 삶에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을 시사한다. 잠시 후 여성들이 부상자 치료에 어떻게 참여했고 그들의 역할이 의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드러낼 것이다. 중세의 여성들은 전투의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부상자 치료와 치유술에 참여했다. 시골의 약초꾼들과 도시의 현명한 여성들은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지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금잔화 찜질을 끓이고 질경이 우린 물을 준비하고 아편 음료를 혼합하고 가축과 사람들의 부상을 치료할 수 있었다. 병원의 수녀들은 위생을 돌보고 빨래를 하고 붕대를 갈아주고 환자들을 살려두었다. 일부는 특히 전투에서의 부상을 치료하는 기사 병원에서 일할 때 외과의 기초를 배웠다. 그들의 치료 없이는 많은 남성들이 부상 후 첫 며칠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여성들은 또한 군대의 흔한 동반자들이었다. 부인, 요리사, 세탁부, 야영지의 유모로서 전투가 발발했을 때 그들은 부상자들을 찾아 물, 포도주 또는 벌꿀수를 가져다 주고 상처를 씻고 천 조각으로 출혈을 멈추려고 노력했다. 연대기들에는 자신들의 남편을 동반하고 피비린내 나는 장면들을 목격한 용감한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그들의 치료는 연대기 작가들이 기사들의 행위에 집중했기 때문에 종종 간과되었다. 12세기의 대수도원장이자 학자인 빙겐의 힐데가르드는 의학 저작을 저술한 몇 안 되는 알려진 여성 사례 중 하나다. 그녀는 자신의 저작에서 약초 관찰을 도덕적 성찰과 결합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목욕, 증기 흡입, 식단을 권했다. 그녀는 외과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작업은 여성들이 의학의 이론적 틀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많은 도시들에서는 또한 시의회에 의해 허가받고 해부학과 방부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조산사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출산 도우미들은 종종 작은 외과적 시술도 수행했고 상처를 봉합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여성들의 지식은 의욕도 불러일으켰다. 현명한 여성들은 그들의 치료 관행이 교회 규범에 맞지 않을 때 마녀술로 고발되었다. 때때로 그들은 종교재판소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는 위축 효과를 가져와 지식 전수를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부상당한 병사들의 주요 간병인으로 남아 있었다. 그들의 손을 통해 학식 있는 의사들의 손보다 더 많은 상처가 지나갔고 그들의 경험이 종종 환자가 생존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성별 역할들이 어떻게 발전했고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중세 초기에 노예제와 포로 판매는 바이킹과 슬라브 침입자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점차 기독교도들 사이에 노예제가 낙인 찍혔고 몸값을 위한 기사 포로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권력의 분산과 성 건설을 자금 조달하고 많은 무리들을 유지해야 하는 많은 작은 봉건, 영지들의 등장과 관련이 있었다. 역사학자가 지적하듯이 몸값은 전쟁 비용을 지불하는 유리한 방법이었다. 포로가 된 기사는
걸어 다니는 가치가 되었다. 이 경제적 동기는 동시에 전멸적 학살의 수를 줄였고 적어도 일부 부상자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반면 농민들과 시민들은 경제적 관심의 변두리에 남아 있었다. 들판에서의 그들의 작업은 사회의 생계에 중요했지만 그들의 개별적인 삶은 몸값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연대적 행동에 대한 증언들이 나타난다. 루앙 전투에서 리차드 공작은 부상당한 적들을 치료하고 돈 요구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한 이야기는 연대기 작가들에게 도덕적 모델로 작용했지만 전투의 현실은 보통 더 잔혹했다. 부상당한 병사들에 대한 행동은 세기에 걸쳐 발전한 윤리적 규범들의 영향을 받았다. 중세 기사도 문화는 명예와 예의를 강조했다. 기사는 약자를 보호하고 적에게도 고귀하게 행동해야 했다. 자비, 미세리코르디아 와 같은 이상들은 실용적 요인들이 결정하는 현실과 충돌했다. 군대의 크기, 추가적의 존재, 빠른 이동의 필요 또는 포로 반란에 대한 두려움. 아젠쿠르에서 포로 처형에 대한 헨리 다섯세의 명령은 실용주의가 명예규범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몸값이 확실한 귀족들은 종종 해를 당하지 않고 포로에서 벗어났고 심지어 납치범들과 장기적 관계를 맺기도 했다. 부상에 대한 내적 인식은 성별, 나이, 지위에 따라 달랐다. 젊은 전사들에게 흉터는 수치를 의미할 수 있었다. 나이 든 남성들은 반대로 흉터를 용기의 증거로 착용했다. 법적 규범들은 얼굴 부상이 명예에 대한 모욕이며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롤랑의 노래와 같은 서사 문학은 영웅적인 치명적 상처에 집중했고 절단되어 생존한 자들에 대해서는 덜 다뤘다. 성인전은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이야기했고 세속 연대기들은 부상당한 통치자들이 언제 권위나 통치 능력을 잃었는지 기록했다. 이러한 서사들은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되었고 부상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영향을 미쳤다. 중세 유럽은 고립되지 않았다. 의학 지식은 문화들 사이에 퍼졌다. 특히 이븐 시나의 작업과 같은 고전 작품들의 아랍어 번역과 주석들이 12세기에 유럽에 도달하여 라틴 의사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많은 유럽 외과의들은 수술시 잠을 유도하기 위한 아편, 동말풀, 만드라고라 사용에 대해 아랍 필사본들로부터 배웠다. 비잔틴과 이슬람 전통에서 온 최면 스펀지를 이용한 기술은 진정제의 흡입 투여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혁신들은 원시적이었지만 현대 마취에 대한 중요한 걸음을 나타냈다. 이슬람 세계와의 충돌 경험은 또한 병원 조직을 강화했다. 요한 기사들은 격리와 질병 유형에 따른 환자 분리와 같은 이슬람 치료 시설의 요소들을 차용했다. 동시에 유럽 의학은 여전히 체핵 이론, 체핵의 균형에 매달려 있었고 많은 의사들은 실용적 외과보다 점성술을 선호했다. 따라서 외과술은 학식 있는 물리학자들보다는 하급, 외과의들과 목욕탕 주인들 덕분에 발전했다. 부상의 유형은 전투 방식과 장비에 달려 있었다. 군사 매뉴얼과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보병들은 짧은 검과 창으로 주로 상대방의 머리와 얼굴을 겨냥했는데 이것이 그의 방어에 가장 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전술은 두개골 골절, 코 부러짐, 눈 상실을 일으켰다. 몽둥이와 전투 망치와 같은 무거운 무기들은 뼈를 부수었고 갈고리 모양 촉을 가진 화살들은 갑옷의 틈을 뚫고
들어가 살에 박혔다. 깊은 상처 외에도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타박상과 배인 상처가 흔했다. 잠시 후 화기의 등장으로 전장에서의 부상이 어떻게 변했고 의학 관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드러낼 것이다. 중세 후기에 유럽 전장들에서는 핸드캐논, 후건, 대포들이 나타나 점차 전투 방식을 바꿨다. 총상은 뼈 파쇄와 광범위한 외상을 특징으로 했다. 의사들은 종종 나비나 철 파편을 제거하지 못했고 아편, 포도주 또는 소변으로 상처를 씻어내려고 시도했으며 때로는 뜨거운 기름으로 태우기도 했다. 16세기의 중요한 프랑스 외과의 앙브루아즈 파레는 원래 목욕탕 주인이었는데 상처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이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신 장미기름, 달걀 노른자, 테레빈의 혼합물을 사용했다. 파레는 또한 혈관 결찰술, 끈으로 동맥을 묶는 것을 다시 도입하여 혈액 손실과 사망률을 현저히 줄였다. 그의 발견들은 근세에 와서야 퍼졌지만 이미 중세 의사들은 유사한 문제들을 만났고 실용적 해결책들을 찾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세 전쟁은 기사도 토너먼트와 영웅적 서사시 이야기들의 먼 시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상당한 병사들의 운명에 대한 관점은 현대 참전 용사들의 경험과 거리가 멀지 않은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낸다.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갈망, 치료에 대한 필요는 보편적이다. 역사는 의학이 항생제와 멸균 수술실에 기반하지 않은 세계에서도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발사 외과의들과 약초꾼들부터 수도원 병원들, 정교한 병원을 가진 기사단들까지 우리는 치유 약초, 꿀, 아편 또는 드웨일과 같은 물약들이 사용되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경제적 폭력에서 점차 몸값 문화가 어떻게 태어났고 가장 존경받는 전사들조차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역할에 놓일 수 있었음을 보았다. 오늘날 의사들이 위기 지역이나 전장에서 일할 때 그들은 간접적으로 조상들의 유산을 활용한다. 적십자와 같은 조직들은 전투에서 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볼 필요해서 생겨났다. 설립자 헨리 뒤낭은 1859년 솔페리노에서 병사들의 고통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는 여러 면에서 중세 장면들과 유사했다. 현대의학은 마취, 항생제, 수혈, 성형외과를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을 중세 상처 치료사들은 기적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일부 도전들은 동일하게 남아있다. 포화 아래에서 어떻게 빠른 응급처치를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부상자들을 후송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장기적 재활과 사회 통합을 보장할 것인가? 오늘날의 참전 용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민간 생활로의 복귀와 씨름한다. 중세 연대기 작가들이 묘사하지 않았지만 전투 후 조용한 밤들에 분명히 존재했던 문제들, 이 역사적 성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가 흥미로웠고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표시와 친구들과의 공유로 이 채널을 지원해 주세요. 부상당한 중세 병사들의 운명에 대한 지식이 오늘날에도 전쟁의 결과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더 큰 연민으로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